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장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은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죠. 23년 1분기 기준이니까 최근 변화된 부분 좀 살펴보고, 또한 경제 지표가 나왔죠. 뉴욕 연준이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크 제조업 지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신용 보고서가 나왔죠. 뉴욕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인데 그 부분도 부채가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크 제조업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31점, 마이너스 31.88로 집계가 됐죠. 사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거 위축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예측치는 마이너스 3.7이었죠. 이전에는 플러스 10.8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을 기대하던 활동 지수가 전망이 되었었는데 이 예상치를 벗어나도 크게 벗어났고 한마디로 급감했습니다. 경기가 빠르게 식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지금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들쑥날쑥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우신데 지금 뉴욕이죠. 뉴욕 연준이 보고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죠. 마이너스 31.8로 집계가 됐습니다. 꾸준히 보시면 0 이상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의 활동 지수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은 변동성이 크게 일단은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죠. 이게 사실상 직전 월만 하더라도 확장 국면에 들어섰죠. 여기 플러스 영역으로 잡히면서 어느 정도 지금 제조업 활동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모습도 나왔는데 사실 전문가들 예상보다 더 6배 정도 부진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뉴욕 연준의 이제 조사 대상 기업들이죠. 전반적으로 5월이 더 어려웠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뉴욕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뉴욕주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기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요. 평가 항목은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주문이라든지 배달, 재고, 등등 하면서 가격, 고용 등등 해서 쭉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뉴욕 연은이죠. 가계부채 신용보고서도 함께 발표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즉 23년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 역시 모기지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가계죠. 전체 부채가 전분기보다 0.9%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7조 500억 달러고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는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증가세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여파 속에서도 전반적인 미국 가계들의 빚은 불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반적으로 부채가 골고루 늘어나긴 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의 그 연체 전환율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시면 중대 체납이죠. 90일 이상의 체납 연체를 놓고 보면 네, 파란색이죠. 신용카드가 이 3%에서 4.57로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론도 마찬가지죠. 1.6에서 2.3%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연체로 전환되는 전환율도 보시게 되면 오토와 신용카드에서 급격하게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거나 사실 미비하게 넘어선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08년 위기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연체율은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07, 08년도에 지금 비율을 놓여보면 한 8%죠. 이 정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근접해서 올라오고 있죠. 떨어졌다가 높아지는 모습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전체 이제 연체율로 놓고 보면은 사실 뭐 낮은 부분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잡혔다라는 것은 조금 주목을 하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빨간색이 그 학자금 대출 영역입니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학자금 대출이 코로나 이후에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연체율을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유예 기간이 이제 종료가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서 뭐 탕감 계획까지 바이든은 내놨었죠. 1인당 2만 달러인가요? 뭐 소송도 있고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스튜던트 론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글쎄요. 역대급으로 낮은 또 연체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이 부분은 시기를 갖고 언젠가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정상적이진 않죠.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 대출이 정상화된다면 글쎄요. 지금 연체율이 낮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연체에 관련된 전환율이 상당히 고개를 들고 조금 리스키한 모습으로 흐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기지라든지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등등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확인되고 있죠. 이 부분은 우려스럽다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학자금 대출이 아직 뭐 정책적인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전반적인 연체율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혜택을 받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요 정도 영역까지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 블랭크가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을 보실 때 마냥 낮다고 그 숫자만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학자금 정책에 대한 뭐 유예 기간이 끝난다든지 뭐 논란도 함께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의 주제죠.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을 포함한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 뭐 채권회사 CEO 등등 사실 우리가 그루라고 표현하는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인터뷰를 볼 때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거든요. 또한 그들은 이제 말보다는 행동,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상 워런 버핏은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말을 믿기보다는 그가 실제로 투자를 어디도 했는지 또는 얼마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물론 버핏은 지금의 은행 사태를 뭐 그렇게 크게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뭐 리먼급은 아니다라고 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은행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큰 충격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단번에 끝날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미스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행 리스크의 문제, 결국 기준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한 장단기 미스매칭이죠. 한마디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끝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 예금자들은 아닐 테니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혼란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거 말과는 좀 상반되는 포트폴리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워런 버핏이야 상당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언제나 시장은 뭐 성장하고 안전하다라고 그런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늘 긍정적으로 뭐 성장이라든지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입장과 견해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늘 좋은 얘기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변화, 행동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워런 버핏은 현재 현금 보유량을 늘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은행주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유심히 보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든지 뭐 침체 국면에 사실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을 좀 많이 써왔죠. 그만큼 보수적인 운영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020년도부터 워런 버핏은 은행주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미국 은행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20년도부터는 슬슬 그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됐고요. 첫 번째는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웰스파고, 골드먼삭스 등 이런 대형 은행주는 계속해서 20년대부터 처분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를 이어오던 웰스파고도 2018년도까지 모든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는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입니다. 지금 3월 31일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 11%를 들고 있죠. 오히려 요번에 더 지분을 조금 늘리기도 했습니다. 시티도 마찬가지로 조금 늘리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은행주로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업체죠. 엘리 파이낸시도 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사실 지난 분기죠.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US 뱅코라든지 또는 뉴욕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이죠. 91%, 59% 이렇게 매각을 했죠. 즉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분기에 모두 대량 다 처분을 했습니다. US 뱅코프라든지 뉴욕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 모두 전량 주식을 매각했고요. 지금 이번 기준 말고 전 분기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뉴욕 멜론 은행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교묘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0년부터 들고 있던 주식인데 사실 이게 12년 만에 매도한 시점이 공교롭게 SBB 파산 사태가 있기 전입니다. 상당히 공교로운 시기를 정확하게 맞춘 그런 매도 시점이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하반기 소비 감소를 예상을 하고 1,300억 달러의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경기 침체와 앞으로 있을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라고 관측이 되기도 합니다. 08년도 위기 때부터 사실 은행주들이 어려울 때 골드만삭스를 50억 달러 지원하기도 했었고 2011년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부실하게 운영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마찬가지로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었고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워런 버핏은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에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 지원이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요번에 좀 매각한 금융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지금 A1 보험사죠. 일부 처분을 했고 제프리스 파이낸셜도 조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LI 파이낸셜 디지털 금융이죠. 온라인 서비스나 자동차 금융에 좀 집중됐던 것도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두 개의 은행주 US 뱅크랑 US 뱅커프죠. 그다음에 뉴욕 멜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 모두 전량 매각을 했죠. 그 외에도 카드사라든지 무디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등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매수를 시작한 금융 섹터가 있습니다. 캐피털 원 파이낸셜. 이번에 새롭게 9억 9천만인가요? 달러어치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9억 5천만이네요. 9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주식을 매수를 했고 이 기업은 사실 신용카드와 오토론 위주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시티그룹도 일부 증가를 했고 보험사죠. 마켈도 조금 늘어났고 한마디로 소규모 지역 기반의 은행은 미국 내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38%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67%를 차지하고 있죠. 이번 워런 버핏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지분을 늘린 금융 섹터들 보면 상업용 부동산하고 엮인 부분이 많이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은 찰리 먼거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용 건물을 오피스죠.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은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미국 은행권의 불안에 또 다른 내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은행권이 불안하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불거지고 이게 사실
공실률과 이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워런 버핏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133억 달러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그 자금으로 본인 회사 자사주 매입에 한 44억 달러를 쓸 것이고 다른 주식을 매입하는데 29억 달러 정도를 썼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워런 버핏은 이런 고금리 시대에 지금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를 좀 늘렸고 국채 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1250억 달러 정도를 해지용으로 들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 이런 포트폴리오 비중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 50억 달러 정도는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금리 상황, 특히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현금과 국채 투자 비중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소형 은행들을 대거 매도한 워런 버핏과 달리 반대로 움직인 사람이 있었죠. 사이먼 에셋입니다. 빅소스로 유명한 투자자죠. 1분기에 보시면 중소형 은행주들을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23년 1분기.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죠. 지금 파이낸셜 섹터 요만큼이 대부분 23년 1분기에 매입을 했고 뭐 기준이 3월 31일자 기준이니까 글쎄요. 만약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금 뭐 그 전에 매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200만 달러 정도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뭐 뉴욕 상업은행이라든지 뭐 웨스턴 엘라이언스, 뭐 팹웨스트, 뭐 샌프란시스코 리퍼블릭 은행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샀는데 물론 팔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팔지 않았다면 글쎄요. 하나의 은행주만 보더라도 3월 31일 기준이니까 뭐 이전에 샀다는 건데 뭐 암만 100번 양보해서 3월 31일 기준이라고 보더라도 역시 주가가 떨어져 있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사이먼 에셋이 뭐 중소형 은행들 뭐 괜찮다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보이죠. 네, 오늘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5월 엠파이어 스테이크 제조업 지수도 살펴봤고 뉴욕연은의 가계부채 신용 보고서를 통해서 부채의 현황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